2022 개정 교육과정 3학년부터 과학이 시작되거든요. 3학년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힘과 우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힘과 우리 생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어리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어떤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도한다기보다는 힘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도록 하는, 그래서 체험하도록 하는,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개념 위주로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는 마시고요. 힘과 관련된 우리 생활에서의 이런 그 에피소드나 그런 이벤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물리적인 양으로 무게하고 질량은 다른 차원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3학년 학생들한테는 무게와 질량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와 질량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100뉴턴 주세요, 혹은 1뉴턴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소고기 뭐 100g 주세요, 혹은 200g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게와 질량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생애 처음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만나게 돼요. 공식적으로 3학년에서 처음 만나는 과학 교과의 첫 단어는 힘과 우리 생활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힘과 우리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교과서에 제시되도록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앞에 교과서 출판사마다 힘과 우리 생활을 하기 전에 약 그 3차시 정도, 3, 4차시 내로 아마도 과학이란 무엇이고 과학은 왜 우리 생활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힘과 우리 생활이 초등학생들이 처음 3학년에 올라와서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과 우리 생활에는 성취 기준 4개와 탐구 활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탐구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것만은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에는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과서에 있는 탐구는 이 제시된 탐구 활동과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탐구를 끌어내겠죠. 성취 기준 4개. 한번 천천히 보면 일상생활에서 힘과 관련된 현상이 흥미를 갖고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평잡기 활동을 통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고 물체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해 무게를 비교해. 그 다음에 지뢰나 빗명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도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탐구 활동은 무거운 물체를 밀 때와 가벼운 물체를 밀 때의 특징 탐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명이 뭐예요? 힘과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힘. 아유, 그 사람 참 힘이 세. 힘 좀 쓰게 생겼어. 뭐 힘은 뭐 정신적인 힘이 강해. 등등등 해가지고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즉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물체의 방향을 혹은 물체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힘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를 밀어서 만약에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자동차라고 하는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던 거를 힘을 줘서 밀어서 다시 왼쪽으로 꺾는다거나 힘의 방향을 바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그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힘을 주는데 주는 힘을 가하는 그 지점, 작용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얼마만한 크기로 힘을 주느냐, 크기. 그 다음에 방향. 그래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물리학에서는 방향을 가진 걸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시속 100km/h로 부산에 갔다. 이때는
그 부산으로만 방향 그냥 쭉 갔다면은 벡터량이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평균적인 빠르기, 평균적인 속력, 평균 속력을 말하거든요. 이건 그냥 스칼라 양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은 반드시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벡터량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취 기준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힘과 관련된 현상에 흥미를 갖고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무거운 물체를 밀고 당길 때하고 가벼운 물체를 밀고 당길 때 드는 힘의 크기를 한번 느끼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라. 초등학교 3학년한테 엄청나게 거대한 물리학의 법칙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어떤 경험적으로 그걸 느끼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그것과 관련된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물론 이거를 다시 이 모든 힘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일장 이론을 사람들은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전에 뭐 몇 년 전 영화에 스티브 허킹의 주제로 한 영화 중에 사랑의 모든 것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사랑의 영화가 아니고 세상에 뭐 일어나는 모든 물리 법칙을 하나로 설명하기를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로 설명하기를 바라는데 물론 지금 점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지금 네 가지 힘의 종류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네 가지 힘을 얘기를 해요. 즉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면 사물이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중력. 여러분들 중력 많이 느끼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지구와 달이 중력이 있잖아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죠. 질량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물체들은 당겨질 거예요. 그죠? 그 중력, 기본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 그 다음에 전자기력, 전화를 띠고 있는, 전하를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그 다음에 자석에서 말하는 그러한 북극, 남극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자기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양력이라고 하는 게 양력, 약한 힘이다라고 하지만은 weak force라고 그랬죠. 양력. 원자핵이 붕괴해서 나타나는 짧은 거리에서 나타나는 힘들. 그러니까 원자핵도 우리가 보기도 힘들지만 그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힘들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한 힘, 핵력이라고 합니다. 핵을 꽁꽁 묶어주는 데 드는 힘, 이거를 핵력이라고 그래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들 힘 중에서 어디가 제일 힘이 셀 것 같아요? 자, 중력, 전자기력, 양력, 핵력. 어디가 가장 셀 것 같아요? 자, 3초만 서로 맞춰보십시오. 자, 어때? 생각해 보셨어요? 네. 가장 큰 힘은 강한 힘이니까 강력이겠죠. 강력. 그죠? 강력, 핵력. 강력을 1이라고 합시다. 1. 강력을 1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큰 힘은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예.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그러니까 1번, 전자기력이 2번. 전자기력은 강력에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력이 엄청 센 거죠? 강력은 뭐라고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아주 강한 힘이에요. 세 번째로 큰 힘은 뭘까요? 예, 세 번째로는 소위 양력이라고 하는 게 양력, 약한 힘. 이 양력이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평소에 경험을 못하죠. 원자핵의 붕괴에서 나타나는 짧은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로 강력에 비해서 10만 분의 1 정도. 굉장히 약한 힘이죠.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4개의 힘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중력이죠. 중력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중력은
강력에 비해서 엄청 약해요. 10에 44승. 동그라미가 엄청 많죠? 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중력을 우리가 거시세계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시세계에 작용하는 힘은 전자기력. 그 다음에 양력과 핵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을 잘 못해요. 극미세계. 일반적으로 우주 공간을 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주로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력. 자,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취기준 세 번째. 4과 01-03이 뭐냐면은 저울이 필요함을 알고 저울을 사용해.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에서는 무게하고 질량은 전혀 다른 물리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무게를 써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정육점이나 어디 가가지고 고기 살 때 여러분들 그 소고기 200g 주세요. 혹은 500g 주세요. 그러죠? 예? 그러지 않아요? 혹시 소고기 200g을 2뉴턴 주세요. 이렇게 아니 20뉴턴인가? 거기 뭐야 10을 곱하면 2뉴턴 정도 되겠네. 소고기 2뉴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이 뉴턴은 아이작 뉴턴 여러분들 아는 그 뉴턴의 이름을 딴 무게의 단위이고 그램 킬로그램은 뭐예요? 질량의 단위예요. 그런데 그냥 구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쓰기로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흔하게 쓰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무게, 질량 그러면 어떻게 차이 날까? 물리학적으로. 무게의 정의는 어떤 물체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 자, 중력이라고 했어요. 중력은 뭐라 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에 의한 힘을 받아서 얼마나 끌어당기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은 물체의 힘을 가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에 대한 저항의 정도, 즉 관성의 정도. 좀 말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질량이 큰 거를 밀을 때 드는 힘하고 굉장히 가벼운 거를 밀을 때 드는 힘 어디가 훨씬 그렇죠? 크다란 질량을 가진 걸 밀 때가 흔히 더 힘이 들죠. 자,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한 말이 이거예요. 관성의 정도. 그다음에 힘을 가했을 때 막 더 빠르게 가거나 뭐 이런 것이 가속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못 가도록 하는 버티는 정도. 이걸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이분말로 고친 게 이거예요. 중력으로 인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력이 큰데 가면은 뭐예요?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고 중력이 작은 데 가면은 무게도 적게 나가요. 질량은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빽빽하게 있냐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과 가속도의 곱 여기다 해놨죠. W 무게는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질량은 관성의 정도, 쉽게 말해서 아까 물체가 변화를 싫어하는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관성의 정도를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은 어떤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에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뭐 관성대로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관성 흔히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버스 타고 갈 때 급정거하거나 이럴 때 관성을 많이 느끼죠. 물체의 관성이 작으면 물체의 운동은 쉽게 변해요. 물체의 관성이 크면 물체의 운동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결국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거 다 관성이죠. 탁 하면 떨어지는 거. 코너를 돌릴 때 쏠림. 이거 다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의 정도가 질량이니까 관성이 크다. 그러면은 물체 운동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결국 그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무게는 위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달에서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변할 수 있어요, 무게가. 여러분들 다 살 빼고 싶으면 달에 가면 됩니다. 근데 질량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유지되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질량은 스칼라, 무게는
벡터. 무게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양쪽에서 당기는 그 중력이 같으면은 0이 되지만 질량이라고 하는 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단위는 무게 단위는 뉴턴,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이에요. 물론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정리하면 무게는 중력이 미치는 거를 중력 필드라고 그러죠. 중력 장내에서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는 한 물체가 지구의 중력에 받는 힘의 크기 F는 중력 가속도, 중력 상소 G, 지구 중심에서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라지 M과 예를 들어서 이게 저라고 한다면은 스몰 M 곱이죠. 중력 상수는 6.673 곱하기 10-11승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중심까지 지구가 완전한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이기 때문에 적도에서의 중력과 극지방에서의 중력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서? R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북극에서의 중력값이 클까요? 적도에서의 중력값이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질량은 뭐라고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물질의 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즉 질량은 얼마나 모여 있느냐. 그래서 물체가 갖는 관성의 크기는 결국 물질의 양이 많으면 관성도 커진다. 관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질량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결국 질량은 뭐냐?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양이다.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정지하게 하는, 즉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려는 외부 영향의 물체가 나타내는 관성의 크기다.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와 질량을 비교해보면 몸무게가 지구에서 90kg 엄청 나가네요. 그런데 달에서는 이거 6분의 1인 얼마? 15kg 하고 여기다 힘을 붙여놨죠. 이게 힘이 예를 들어서 뭐 10뉴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중력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 쓴 걸 이해하기 좋게 곱하기 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저씨 무게는 90kg 질량의 힘을 곱한 거고 고양이는 6kg의 질량의 힘을 곱한 거다. 달에서 질량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데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죠. 그죠? 예, 당기는 힘이 6분의 1이니까.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무게를 재는데 흔히 쓰이는 게 용수철 저울이거든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 이외에도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게 뭐냐? 중력이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당기죠?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물체를 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탄성력이라고 그래요. 이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용수철 저울인 거죠. 용수철 저울이 바로 이 탄성력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이 탄성력은 계속 쓸 수는 없고 탄성력이 유지될 때까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복원되는 탄성력이 존재해요. 그걸 넘어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하면 탄성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성 한계. 자, 두 가지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저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은 무게고 오른쪽은 사실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건 질량이고 여기는 뉴턴. 그래서 오른쪽은 뉴턴 값, 무게를 나타내는 겁니다. 대체로 10배에 가깝거든요. 그 100 곱하기 10, 사실 9.8이지만 이것이 1000kg에서 1뉴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용수철 저울을 봤을 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수평 잡기를 이용해서 우리 또 그 무게를 재거든요.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소를 만약에 탄다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철수하고 0이라고 합시다. 철수가 0이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나 봐요. 그죠? 이럴 때는 거리를 좁혀주면 수평이 잡잖아요. 이게 시소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수평 잡기의 원리가 바로 시소인데 이때 이 수평 잡기 원리는 돌려가는 회전힘, 돌림힘. 그래서 받침점을 회전축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을 같게 맞춰줬다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그 수평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돌리려고 하는 힘은 이 거리하고 여기서 받침점의 거리와 그 다음에 회전하려고 중력이 당기는 힘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받침에서 3m 떨어져 있고 그때 주는 힘은 200이에요. 결국 회전하려고 하는 힘은 3m 곱하기 돌림 힘이 회전 힘이니까 200뉴턴에서 600뉴턴이고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거리가 가깝죠? 두 개가 같아져. 그래서 더 이상 돌지 않고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한 게 바로 수평잡기 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그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들어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가 중학교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이 단원에서의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뢰와 빗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아르키메데스인가요? 이분께서 내가 만약에 이 지구를 이렇게 받칠 수 있는 받침점이 있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큰 막대기가 있고 내가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는 지뢰의 원리로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런 지뢰가 뭐냐? 막대의 한 점을 물체로 이렇게 받쳐 고정시켜 놓고 한쪽에는 물체를 놓고 한쪽에는 힘을 가해 가지고 작은 힘으로 이렇게 큰 힘을 들어올리는 힘의 효과를 보는 도구를 우리는 지뢰라고 해요. 지뢰. 지뢰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일단 일터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그 막대를 이때 고정시켜 놓는 점을 받침점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손으로 힘을 가하는 이 부분을 힘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부분, 이걸 작용점이라고 해요. 이 받침점, 힘점, 작용점을 우리는 지뢰의 3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받침점과 작용점, 힘점이 있으면은 이때 받침점을 중심으로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이 높이만큼의 중력이 작용해서 무게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의 거리하고 무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하고 이 높이가 여기서 손으로 누르는 힘 이만큼 눌러야 수평이 잡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힘과 이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가 길어졌으니까 힘은 조금만 줄여도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물체 무게가 이만큼이라면 여기서 힘이 이만큼만 돼도 왜냐하면 이 거리가 이만큼 여기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는 같다 양이 즉 지뢰가 물체의 한 일이나 사람이 이 지뢰의 한 일이나 똑같아. 결국 뭐예요? 이 지뢰를 활용하면은 무거운 것도 조그만 힘으로 들어올 수 있다. 힘을 절약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바로 1종 지뢰다, 2종 지뢰다, 3종 지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종 지뢰는 받침점이 가운데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받침의 가운데 있는 지뢰. 대표적인 게 우리 가위를 생각하면 힘을 줄 수 있죠. 받침점이 있죠. 이걸로 자르잖아요. 이것도 지뢰의 원리예요. 이종 지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맥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할 때 병을 이렇게 까죠. 근데 받침점을 두고 여기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 작용을 하는 거거든. 힘은 여기에 주지만 병따개가 병을 까는 부분이 이분이잖아요. 그 작용점이 가운데 있는 걸 이종 지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종 지뢰는 힘점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힘이죠. 바짝 힘. 밭일 자기 힘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침점 자체가 우리 사람이 힘을 주는 핀셋 같은 거고 실제로 찍는 이 부분이 바로 작용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된 걸 3종 지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도구가 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빗면이에요. 빗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림처럼 보이는데 아주 간단해요. 물체를 수직으로 빡 들어올릴 때 이 높이만큼 힘이 많이 드는데 이걸 이동 거리를 길게 하면 힘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힘든 물체를 힘을 좀 덜 들여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동 거리는 길어지지만 이렇게 힘을 적게 쓰는 그런 장치가 바로
빗면, 경사면의 원리예요. 물체를 수직면으로 들어올릴 때 경사면을 사용하면 경사면으로 이동하는 길어진 거리만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힘이 반비례해서 감소해. 그런데 한 일은 똑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빗면은 힘을 절약한다. 대신에 이동 거리는 길어진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 곱하기 빗면의 거리와 높이, 사인 값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힘이 적게 들어. 그래서 힘의 이득이 있어요. 대신에 빗면의 길이는 길어졌어. 경사각이 작을수록 힘이 적게 되는 거야. 대신에 뭐가 늘어나? 작게 하면은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죠. 물체 이동 거리는 높이 곱하기 무게 요거잖아요. 물체 이동한 거리. 그래서 물체를 직접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높이보다 이동 거리가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이동 거리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손해를 봤지만 힘의 이득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올리나 물리학적으로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힘이 들었고 여기는 힘이 덜 들었고 대신에 여기 굵고 짧아. 여기는 길어. 그죠? 그래서 일의 양은 같다. 그래서 일의 이득은 없다.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과 같은 빗면을 사용해서 무게가 60N인 물체를 5m만큼 끌어올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의 한 일의 양, 빗면을 따라 물체를 끌어올리는 힘 F의 크기, 빗면을 사용하여 한 일의 양. 어때요? 1번하고 3번은 같을 거예요. 그죠? 일의 양은 같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얼마만큼 힘이 들었어요? 무게는 여기가 60N이라 100N이네요. 100N에 그 다음에 그 이쪽 물체 작용하려면 여기다가 계산하면 되죠. 무게 곱하기 빗면의 거리분의 높이니까 100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은 5분의 200이니까 얼마예요? 40 정도 되네요. 여기에 5m를 갔어요. 그러니까 40 곱하기 5 하면은 뭐 전부 다 합하면은 2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직접 올리는 건 어때요? 100짜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역시 200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뭐예요? 힘의 크기는 여기 할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얼마로 줄어들었어? 5분의 2만큼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 정도의 일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 힘 A, B, C, D를 줘서 꼭대기까지 올렸다. 기울기의 크기는 당연히 A라인이 제일 기울기가 크죠. 아닌가? C구나. 아니죠. D가 제일 크네. 안 기울어져 있으니까. 물체를 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요? D가. 그죠? A가 가장 적게. 거리는 누가 제일 걸어? A, B, C, D 순이죠. 그죠? 한 일의 양은 어떻다? 똑같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 피라미드 지을 때 여기 옆면에다가 빙빙 돌아가면서 짐을 꼭대기까지 올렸어요.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빗면의 경사의 일이고 그 다음에 볼트, 너트 이것도 나사못이나 벽막에 있는 이거 홈이 있는 거. 막 나사선을 돌리면 이거 쭉 피면은 뭐예요? 높이는 이만큼인데 거리가 이렇게 길어 가잖아요. 이걸 핀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